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오늘 주제 알고 계세요? 네.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나의 그 천생 연분을 만나면 나의 반쪽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반쪽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자,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플라톤이라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향연은 에로스, 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7명의 그 사상가와 그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사에서는 신화시대가 존재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아폴론, 헤라, 다양한 신들이 인간과 함께 공존했던 신화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때 신화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최고적 신화시대에는 3가지 성이 있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성이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뭘까요? 중성? 자, 남성과 여성이 붙어 있죠. 이거를 그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웅양성 혹은 자웅동성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머리가 2개, 팔도 2쌍, 다리도 2쌍, 생식기도 2쌍이 붙어 있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3가지 성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의 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양의 자식이었고요. 여자는 지구의 자식, 그리고 자웅양성은 달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성 중에서 가장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성이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물리적으로 숫자가 많은 자웅양성 혹은 자웅동성이 더 용력과 지혜가 뛰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바벨탑 신화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인간이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신이 벌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어가 달라진 거라는 신화가 있죠. 오늘 고대 신화에는 이렇게 비슷한 모티브가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자웅양성도요. 힘이 세고 지혜가 뛰어나니까 언젠가부터 신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신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기분 안 좋으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막 식물이나 동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바람도 많이 피는 바람둥이 신이기도 하죠. 근데 이 자웅양성의 인간들이 신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인간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자웅양성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이거는 향연에 그대로 나오는 대목이에요. 신 중에 그 주신이라고 하죠. 제우스에게는 이 자웅양성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게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 향연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머리카락으로 그냥 갈라버리는, 가볍게 갈라버린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만큼 인간은 아주 가볍게 벌을 주죠. 자,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인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막 등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신들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물을 바치고 인간이 찬양을 올려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다 죽어버리면 신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집니다. 인간이 모두 죽어버리면 우리를 찬양하는 이들은 누구일까라는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태양신 아폴론이 점잖게 회유를 합니다. 죽이지는 말되 벌만 주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그대로입니다. 자웅동성을 합쳐주지는 않죠. 대신 지금의 남성과 여성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 갈라진 등을 빼내줍니다. 이렇게 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빼내주는데 우리 몸에 이 갈라진 살을 빼내주는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배꼽이에요. 이 갈라진 등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당겨준 거예요. 그리고 목을 돌려주고, 그거를 제우스는 인간들을 벌했고요. 그 일을 아폴론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배꼽은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불설했는지 기억하라는 흔적을 남겨준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은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반으로 갈라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나와 한쪽이었던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야만 해요. 이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고 반쪽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는 나와 원래부터 한쪽이었던 또 다른 반을 찾아가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은 완전함에 대한 욕망이고 추구이다. 우리가 살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한 번만 사귀진 않잖아요. 사귀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만남과 헤어짐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혼과 헤어짐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완전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에 빠질 때에는 세상이 다 내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빠지잖아요. 사랑에 빠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완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그다음에 춘향전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은 나이입니다. 충분히 연애와 사랑을 즐길 나이라는 거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할 나이다 하시면 플라톤 향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서유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성곡도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에 노래를 붙인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님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를 한번 노래로 들려주세요. 내 맘에도 생전처럼
여기 입양한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입양의 한 학생이 저 대신해서 한번 시를 낭송해 줄 겁니다. 김은영 학생 어디 있나요? 나와볼래요?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장석희.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잊지 않으며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가보지 않은 길을 골라 그 길의 끝까지 가보리라.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쾌가와 장초가 한데 엉겨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가리라. 깨끗한 여름 아침 햇빛 속에 벌거벗고 서 있어 보리라. 지금보다 더 자주 미소 짓고 사랑하는 이에게 더 자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더 자주 안으리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더 자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상처받은 일과 나쁜 소문, 꿈이 깨어지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올 때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 시가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자, 장석주 시인은 이제 나이가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아주 많이 드셨어요. 이제 아주 아저씨, 여러분들 아버지 뻘, 삼촌 뻘이 되셨죠. 어른이 된 장석주 시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썼겠죠. 자,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첫사랑을 만난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첫사랑과 연애가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직 첫사랑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은영 학생 같은 친구도 있을 테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석주 시인은 과거의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뭐 해보리라,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가보지 않은 길을 끝까지 가보리라, 자주 미소 짓고 정말 행복해라고 매일 말해주고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시 첫사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종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건데 장석주 시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돈이 들지 않아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매일 안아주고 행복해라고 말해주고 성경책을 끝까지 외워보고 함께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보고 하는 거 하나도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이는 아직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배경, 직장, 소속,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점점. 근데 장석주 시인은 적어도 첫사랑의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되게 철이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 물리적인 어떤 이로움이나 돈 같은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일종의 그런 비싼 명품백이나 어떤 뭐 자동차, 맛있는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만나볼 수 있겠지만 철학자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어려운 이름이니까. 네,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 욕망은 환희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은유법 배웠나요? 은유가 뭐죠?
A는 B다. 네, 내 마음은 호수요. 지금도 이렇게 배우나요? 네. 20년 전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죠. 자, 어떤 대상을 내 마음 뭔가를 표현할 때 그거와 가장 유사한 거를 빗대서 표현하는 게 은유법이에요. 한유는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침묵을. 자, 은유법의 속성은 유사성이에요. 비슷한 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호수처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호수와 같지 않으면은 호수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환유는 인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은유는 유사성, 환유는 인접성인데 쉽게 비유할게요. 이런 그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나요? 좋은 대학 가면 이제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가야 되죠. 자, 좋은 직장 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꿈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이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또 끝나지 않죠. 그리고 또 좋은 집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돈 열심히 모아서 노후 대책해야 되고요. 우리의 욕망은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끊임없이 이동해요. 환유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은 블랙홀 같은 거에 빠지는 거죠. 결코 그것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사랑하다가 헤어져 보면 느껴보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그걸 우리가 성격 차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과 취향이 안 맞거나 내가 뭐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나에 대해서 배려해주지 않는 것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많이 헤어져요. 장석주 시인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 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 행복해라고 표현해 줄 거고,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해줄 거고, 안아줄 거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은 첫사랑으로 돌아갈 나이가 아니라 첫사랑을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장석주 시인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가치를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 조금 더 상처받는 일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요. 연애 고수라는 말이 있는데 연애 고수를 믿나요 혹시? 보통 우리가 연애를 잘한다고 하면은 남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뭐 지나가는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잘 따거나 뭐 어떤 진도를 잘 나가는 게 연애 고수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는 연애 고수가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연애가 서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의 성격에 적응해야 되고 그 사람의 취향을 맞춰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연애 공식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카를 하인츠 데슈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잘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재주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애는 할 때마다 아마추어야만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프로인 사람은 없습니다. 매번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매번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고민하고 서툴게 행동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아마추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자,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은유는 얘기했죠?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하죠. 시에서는 은유가 가장 생명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우리가 흔히 인생이나 삶을 길이라는 메타포에 많이 비유하죠. 삶이라는 여행을 떠나다,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걸어가다. 그런 의미에서 골라본 노래입니다. 사랑과 연애에 대한 인문학적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요.
마리 루티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사랑학 수업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책 속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밀당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밀당을 잘하는 사람을 연애 고수라고 말하는데 마리 루티 교수는 밀당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반대의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자의 어떤 열정이나 끈기를 이야기할 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은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밀당, 튕기기, 여기서는 튕기기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학생이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이 뭐해? 지금 어디야? 카톡을 막 보내요. 근데 지금 충분히 답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답장을 안 합니다. 한 서너 시간 끈들었다가 단답형으로 짧게 답장을 보내죠. 상대방의 애를 태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만나자는 약속을 거절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애를 태우거나 밀당을 하는 것이죠. 또 남학생들 경우에는 속칭 어장관리라고 하죠. 아무 여자들에게 잘해주면서 가능성을 여기저기 다 흐트러 놓는 방식들. 마리 루티 교수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제정신 박힌 남자라면은 여자가 한번 노, 안 된다라고 거절했을 때 더 이상 찝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10번을 찍는 남자는 그만큼 무례하고 매너 없고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동의하나요, 여자분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스토킹이라고 하죠. 예. 내가 분명 한 번 싫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9번을 더 들이대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로 미화시키죠. 마리 루티 교수는 여자가 한 번 싫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예절과 매너를 갖춘 남자라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자가 만약에 그게 밀당과 튕기기 전략으로 롤을 했다라면은 괜찮은 남자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을 굳이 포장하거나 밀당이나 튕기기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백석 시인의 시를 이야기했어요. 연탄재,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에서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 발견했잖아요.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튕기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해 줄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혜라든지 뭔가를 발견해서 그걸 사랑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차피 튕기기나 밀당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를 포장하는 방식은 금방 사라지죠. 나의 본 모습을 언젠가는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나를 본 모습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치 연애를 게임이나 사냥하듯이 인식하기 때문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라는 말, 이런 것들을 미화시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밀당이나 튕기기 전략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좋아한다면은 솔직하게 다가서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든다면 솔직하게 받아주는 것. 우리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 루티는 청춘들이 밀당이나 튕기기 같은 걸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밀당이나 튕기기는 잠시 내려놓길 바랍니다. 자, 이제 노래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윤동주 시인이 쓴 시를 저희가 노래로 만들어봤어요.
교수의 하버드 사랑학 수업과 또 다른 작가이죠. 이 스탕달이라는 분이 연애론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미 18세기, 19세기 무렵에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결정작용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영어로는 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잘츠부르크 광산에 그냥 광산이 아니라 소금 광산입니다. 이 소금 광산에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3달 후에 왔습니다. 3달 후에 와보니까 이 소금 광산에 집어넣었던 나뭇가지에 소금 결정들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햇빛에 비춰보니까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빛났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힌트는 안도현 시인의 시와 같아요. 연탄재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뭇가지에 붙었던 소금 결정을 보고서는 그걸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보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아주 깊이 좋아할 때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경향이 있죠. 아주 시쳇말로 콩깍지라고 합니다. 사랑의 결정작용은 그런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뭇가지에 붙은 소금이지만 내 눈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쓰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상화라고 합니다. 이상화라고 하는데 이상화에는 2가지 이상화가 있어요. 하나는 연예인, 아이돌이나 잘 나가는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사람을 내 남자친구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를 이상화시키는 거죠. 이런 배우처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김우빈이나 이종석 같은 장동건, 정우성 같은 사람처럼 되라 그러면 좀 불가능하죠. 일단 엄청난 키 차이와 엄청난 비주얼 차이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저에게 그 김우빈이나 이종석을 원했던 여자친구는 저에게 실망할 겁니다. 아주 깊이 실망하겠죠. 저를 두고두고 원망할 테고요. 너는 왜 이종석이 되어줄 수 없어? 너는 왜 김우빈이 되어줄 수 없지? 저는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요.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이상화로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상화를 해야 될까요? 2번째 이상화가 있는데요. 마리우티 교수는 이 2번째 이상화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감춰져 있던 장점을 발견해 주는 거. 남들은 몰랐던 그 사람만의 매력을 찾아서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아름답게 가꿔주고 예쁘게 바라봐 주는 거. 그런 이상화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좀 정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그 사람에게 숨겨진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만의 매력을 보기 위해서는 오래 봐야 되고요. 천천히 바라봐야 돼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해주는 거고요.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해주는 겁니다. 연탄같이 하찮은 것을 아름답게 해주는 게 시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남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매력과 장점을 찾아내주는 거.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정말 괜찮은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여자친구가 정말 괜찮은 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시와 사랑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연인과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앞으로 좋은 사랑을 많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